일본이 독일 홈에서 독일을 4대1로 꺾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은 일본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예를 들면 독일이 자책골이 연속적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골키퍼가 잘못된 캐칭 미스로 인해서 일본이 우연하게 득점을 했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베스트 11끼리 붙어서 일본이 독일을 압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후방 빌드업부터 경기를 지배하는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맞는 축구를 추구해 왔는데, 독일보다 오히려 일본이 트렌드에 맞는 축구를 하면서 독일을 경기력적으로도 압도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이 공격을 할 때 좌우 측면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측면에도 쿠보처럼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토 주냐처럼 측면을 넓게 쓰는 선수를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미토마와 이토 주냐가 경기장을 넓게 쓰고, 그리고 중앙에서는 카마다와 모리타가 약간 올라와 주면서 중앙 지역에도 3명의 공격수가 배치가 되는 전형을 만들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좌우 측면으로 끌려나가게 되면 중앙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중앙 지역으로 좁혀 들어가게 되면 측면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장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턴도 정말 일본이 조직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이토주냐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카마다가 측면으로 돌아뛴다거나, 아니면 수비가 끌려나갔을 때 순간적으로 오른쪽 풀백이 올라오면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공간을 연속적으로 활용하는 플레이가 정말 수준 높게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일본이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독일이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활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측면에서 독일의 압박을 받으면 반대편에는 언제나 뛰어나가는 선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여기서 압박에 당황하지 않고 볼을 잡자마자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죠. 순간적으로 독일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몰려 있는데 반대편으로 전환이 되면서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이 되니까 미토마가 볼을 잡아서 측면 공간을 넓게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미토마가 공격을 전개할 때 순간적으로 뒤에서는 풀백이 오버래핑을 올라와주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측면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번에는 미토마가 볼을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독일의 수비에 막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백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알 수 있는 건 오른쪽 측면, 왼쪽 측면에 또다시 일본의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뒤쪽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순간적으로 경기장을 넓게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수비가 중앙에 밀집해 있을 때 반대편 측면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또다시 일본이 독일의 측면 공간을 넓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한쪽 측면에서 또 볼을 잡으니까 순간적으로 뒤에 있던 선수가 또다시 오버래핑을 갑니다. 아까 전 장면하고 너무나 똑같죠? 그리고 오버래핑하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버래핑하는 선수가 볼을 잡아서 측면 돌파를 시도한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측면에 한 선수, 왼쪽 측면에 한 선수, 넓게 측면을 활용을 하고 가운데에는 정말 많은 선수들이 쇄도를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줬을 때 여기서 이토주냐가 짧게 끊어 들어오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여기서 리디거가 굴절이 되는 장면도 있었긴 했지만 이 득점 장면 하나가 일본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된 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른쪽 측면에서 반대편 측면으로 넘어오고, 이때 반대편 측면 공격수가 볼을 받으니까 풀백이 바로 도와주러 올라오고, 그러다가 측면에서 공격이 전개가 안 되니까 곧바로 백패스를 한 다음에 다시 방향 전환을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반대편 측면 공격수가 볼을 잡았을 때 또다시 풀백이 올라와서 아까 왼쪽 측면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반대편 측면에서 상대의 측면을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박스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컷백, 여기서 득점이 나온다. 너무나 잘 준비된 패턴이고요. 두 번째 득점 장면도 똑같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후방에서 일본이 볼을 잡고 있을 때 좌우 측면을 넓게 쓰는 2명의 공격수, 그리고 중앙 지역에 3명의 공격수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때 독일의 수비라인 입장에서는 중앙 지역에 3명의 일본의 공격수가 있다 보니까 좌우 측면으로 끌려 나가기가 매우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지역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그 순간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반대편 측면에서 볼을 잡자마자 중앙에 있었던 카다마 다이치가 측면으로 오버래핑을 시도합니다. 측면 공격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카다마 다이치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독일의 측면을 무너뜨려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뒤에 있었던 풀백이 또다시 카다마 다이치의 뒤로 오버래핑을 시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카다마 다이치가 볼을 잡았을 때 또다시 풀백이 오버래핑을 시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수비 입장에서는 중앙으로 들어오는 카다마 다이치를 막아야 하는지 아니면 측면으로 나가는 풀백을 막아야 하는지 또다시 애매한 선택지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이때 카다마 다이치가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풀백에게 패스를 보내줬고, 여기서 풀백이 완벽하게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에 안으로 컷백을 넘겨주는데, 이 장면도 첫 번째 득점 장면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좌우 측면을 넓게 쓰는 두 명의 선수, 그리고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많은 일본의 선수들, 그리고 여기서 컷백을 받는 선수가 첫 장면에서 오른쪽 측면에서 넓게 벌리고 있었던 이토 주냐거든요. 이토 주냐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안쪽에서 컷백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또다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이토 주냐가 측면에 있다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의 수비 입장에서도 이토 주냐의 움직임을 놓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토 주냐가 컷백을 받아서 슈팅, 그리고 이 슈팅이 빗맞았지만 일본의 공격수에게 흘러가면서 일본의 공격수가 득점을 만드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득점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 측면에 경기장을 넓게 쓰는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선수들이 쇄도를 해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키미히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공격수를 막아야 하는지 아니면 측면으로 넓게 퍼지고 있는 공격수를 막아야 하는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두 선수 어느 쪽으로도 제대로 달라붙지 못했어요.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안쪽 지역에서 일본의 공격수가 너무나 편안하게 머리에 볼을 맞춰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처럼 일본이 모든 득점 장면, 모든 공격 장면이 단 하나도 허투루 만들어지는 장면이 없습니다. 모든 장면들이 자신들이 준비해 나왔던 경기 장면들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면서 계속된 침투와 스위칭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말 조직적으로 물 흐르듯이 이 팀 자체가 원팀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득점 장면들과 공격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일본이 정말 공격력이 좋아졌어요. 최근 3경기의 기록을 보시면 엘살바도르전 6대0, 페루전 4대1, 독일전 4대1, 최근 3경기에서 14골을 넣고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엄청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팀이 사실은 손흥민처럼 월드 클래스의 결정력을 갖춘 선수가 존재하는 팀은 아니지만 시스템적으로 너무나 잘 짜여있는 팀이라서 상대 수비를 경기 중에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여러 선수가 득점을 만들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 수비를 괴롭히고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볼을 전개할 때도 후방에서 일본이 정말로 잘 짜여진 빌드업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일본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볼을 잡을 때 당연히 후방을 바라보면서 볼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볼을 잡는 선수 주변으로 무조건 2명 이상의 선수가 볼을 받는 선수의 시야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 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을 때 당연히 볼을 받으면서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이상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볼을 떨어뜨려 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을 받는 선수가 전방을 바라봤을 때 볼을 줄 수 있는 선택지가 무조건 2가지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선수들이 일직선으로 위치했을 때 패스를 전개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후방에서 볼을 전개했을 때 볼을 받는 순간 주변에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없죠. 왜냐면 후방에서 볼이 넘어왔을 때 볼을 받는 선수가 상대 골문을 등을 진 다음에 볼을 받아주면 당연히 이 아래쪽에 볼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렬로 위치하게 되면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볼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볼을 받았을 때도 좌우에 일렬로 위치하게 되면 볼을 주기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래서 선수들이 빌드업을 할 때 지그재그로 대각선으로 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건데,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시면요. 일본이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독일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일본이 당황하지 않고 전방으로 한 번에 패스를 넘겨줘요. 그러면 이 앞쪽에는 공격수가 내려와 주면서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좋은 건 뭐냐면 볼을 받아주는 순간적으로 뒤에 있던 선수들이 올라와 주면서 자연스럽게 볼을 받을 때 후방을 보면서 볼을 받는데 이때 볼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왼쪽 측면으로 패스를 전개하면서 볼을 떨어뜨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주는 볼을 올라오는 선수가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선수도 볼을 받자마자 앞을 바라봤을 때 순간적으로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가 두 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고 여기서 측면적으로 패스를 넘겨주면서 독일의 전방 압박을 무너뜨리고 독일의 측면 공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팀인지를 알 수가 있고 반면에 독일은 어제 어떤 전술적인 특징이 있었냐면 오른쪽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 최전방 공격수가 수비를 끌어내는 제로톱을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최전방 공격수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정말 인버티드 풀백, 제로톱,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는 전술적인 듣기에는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선수의 배치가 일본과 다르게 그냥 일렬로 쭉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독일이 일본보다 빌드업이 너무나 수준이 낮았어요. 일본의 압박을 받는 순간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볼을 받아서 뒤를 바라보면서 볼을 받아도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미드필더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볼을 받아서 앞쪽을 바라봤을 때도 주변에 선수들이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 선수들한테 패스를 주려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게 되면 당연히 볼이 앞으로 전진되는 게 아니니까 정말 단순하게 옆으로 패스를 주는 것 그 이상의 효과는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가 패스를 주는 과정에서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볼이 끊기는 순간 이 한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볼보다 뒤에 위치하게 돼요. 그렇다는 건 역습을 당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그재그로 위치한다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볼을 주다가 끊겨도 순간적으로 지그재그로 서 있기 때문에 볼이 앞쪽으로 나아가다가 끊겨도 후방 지역에 볼을 끊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위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스를 줄 때 횡패스를 주다가 끊기는 것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횡패스를 주다가 끊기면 당연히 같은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볼보다 뒤에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역습을 당하기가 너무나 좋은 상황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장면을 보시면 독일의 빌드업 장면이거든요. 오른쪽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인버티드 풀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본과 다르게 수비 라인 1열, 미드필더 라인 1열, 공격 라인 1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로로 1열로 세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면 당연히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것 이외에는 별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갔어요. 근데 가운데서 볼을 잡는 선수, 내려와서 볼을 받는 하베르츠거든요. 제로톱이죠. 근데 하베르츠가 볼을 잡는 순간 자신의 바로 옆에 있는 1열로 배치가 되어 있는 비르츠에게 패스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비르츠가 패스를 받잖아요. 근데 앞을 바라봤을 때 볼을 받아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베르츠랑 비르츠가 1열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서로 패스를 주고받는 이 정도의 플레이밖에 되질 않고 비르츠가 볼을 받았을 때 이 앞쪽에 하베르츠가 위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가 있었다면 볼을 받아서 곧바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비르츠가 볼을 받았을 때 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의 압박을 순식간에 받으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장면만 봐도 얼마나 일본과 독일의 실력 차이가 현저하게 느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은 계속해서 모든 선수들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볼을 받아줬을 때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받아줬을 때도 아래쪽에 패스를 줄 수 있는 패턴이 나오고 전방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받았을 때도 주변에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두 개 이상은 만들어져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을 때도 대각선에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골대를 등지고 시야를 확보할 때도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전방을 바라보면서 볼을 받을 때도 무조건 역삼각형 형태로 위치하기 때문에 전방을 바라볼 때 패스를 줄 수 있는 위치가 두 명이 위치를 해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수가 계속 일렬로 위치하다 보니까 볼을 받았을 때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받는 순간 패스를 줄 수 있는 선수가 없고, 전방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줄 때도 당연히 일렬로 위치하기 때문에 시야에 주변 동료 선수들이 위치하질 않습니다. 일본과 독일 축구의 현저한 전술적인 차이, 시스템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실 독일과 일본의 선수들의 면면만 살펴본다면 독일 선수들의 개인적인 기량이 일본 선수들보다 당연하게도 좀 앞서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팀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공격을 하는 패턴이나 후방 빌더 패턴이나 볼을 받을 때 지그재그로 배치가 되어 있는 패턴이나 등등등 모든 것에 있어서 독일보다 좋은 시스템과 좋은 전술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적으로는 일본이 훨씬 더 강한 팀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일본이 얼마나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는 팀인지, 얼마나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팀인지를 보여줬던 경기였고, 반면에 독일은 세계 축구의 주류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전술적인 트렌드를 추구하는 팀이다, 전술적인 완성도가 떨어지는 팀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던 경기가 아닐까 싶네요.